알릴레오 유.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요.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 작업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다. 고까지 강조하셨죠.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과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어두운 그늘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을지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알릴레오 유.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10회 방송 맞아서 개편 안내를 잠깐 드리죠. 그동안에 한꺼번에 2회씩 녹화해서 이렇게 4번에다가 오늘부터 이제 매주 녹화로 개편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글쎄 격주로 녹화를 하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열심히 보고 듣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서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은 이야기 손님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알릴레오 시작한 이래로 섭외 요청이 가장 많았던 분인데요.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뭐 대통령이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바쁘셔가지고 대통령 대신해서 이제 수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청원 이것도 지금 30만 명 넘게 참여한 걸로 압니다. 우리 조국 수석이 이 청원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오늘 나오셨는데요. 방송에 혹시 수석 되신 후로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언론 뭐 신문이건 방송이건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 좀 언론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알릴레오 나오셨다고. 뭐 유시민 이사장님의 팬으로서 나왔다고 이해해 주실 거 생각입니다. 원래는 대통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뭐 상황이라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인지 닭 대신 꽁인지 여하튼 이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기분으로 우리 조국 수석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법개혁 또는 뭐 권력기관의 개혁 이거는 뭐 아주 중대한 과제인데 최근에 이제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무산이 되면서 또 다른 이슈들이 뭐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조금 관심 밖으로 한동안 밀려나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여러 과제 중에서 제일 핫 이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공수처.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준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청원에 답도 직접 하셨는데 이거 뭐 되나요? 됩니까? 돼야죠.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있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또 지난번에 그 국민청원을 통해 답변을 했던 이유도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좀 국회입니다만은 저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또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 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 이게 뭐 청와대에 설치하는 기구가 아니고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거니까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의결해야만 되는 일이죠. 근데 뭐
자세히 아는 시청자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줄여서 공수처 이게 뭐 하는 데냐 네, 예. 이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예.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럼 고위공직자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3급 분리 사회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 청와대 실장, 저 같은 수석 이런 사람들이 행정부의 핵심적인 고위공직자일 것이고 그렇죠. 사법부 그러면 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들도 네, 들어가죠. 검사도 행정부 소속이니까 예. 당연히 검사도 포함됩니다. 즉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어 왔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한 20년 동안 있었고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인 그런 기구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권력자죠. 이제 그렇죠.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원래 수사기관은 검찰 아닙니까? 예, 예.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범죄 수사를 못했다. 네. 이런 전제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저는 저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한 지난 20년 이상의 역사적 경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째는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던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뭐 많이 언론에 났습니다만 스폰서 검사, 성상납 검사, 그랜저 검사 등등이 쭉 출연을 했는데 최근에는 가장 최근의 이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가요? 예, 법무차관이죠. 예,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네, 그 문제가 지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다 덮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가 수만 건이 네, 이첩이 검찰이 안 되고 경찰 단계에서 네, 네. 이제 덮어져 버렸는데 네, 네. 그게 경찰 책임이 아니라 검찰 책임이다. 뭐 그건 또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관계도 확인돼야겠습니다만 김학의 법무차관의 그런 여러 가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검찰의 범죄 또는 비리 수사에 대해서 과거 수사기관은 이제 보면 검찰 아니면 경찰밖에 없으니까 경찰이 수사할 경우는 검찰은 어떻게 했나 하면 영장 청구를 안 받아주거나 네. 안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검찰로 뺏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검찰 자체의 수사 검사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왔고 또 실제 그러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또 검찰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고위 권력자들의 네. 범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되냐 이게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저희가 젊었을 때 들은 법언에 법이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예, 예, 예. 그런 말처럼 실제 그 검사 외에 제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우에 있어서 항상 그 수사 결과가 나고 나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뭐 이런 공격, 공정하지 못했다, 중립성이 잃었다라는 이렇게 비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특검을 동원하자 이게 항상적으로 반복되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우 그 공정성, 엄정성, 중립성이 다 의심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계속 반복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아졌다고 네.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즉 검사의 범죄건 검사 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든 간에 애초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범죄는 범죄다라고 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검찰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 고위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또는 개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덮어줄 수도 있고 또 깎아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기소 독점권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기소 안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소 편의주의라 그래서 기소하고 안 하고가 검사 마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네. 그런 제도적인 기반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 이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말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지 못했다는 측면 외에 지금 바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검찰의 권력이 OECD 또는 세계 전체의 검찰 중에서 아마 최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기소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도 검찰이 판단하는 건 물론이고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즉 이제 차례차례 보자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신이 판단하고 또 행사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검사가 봐주려면 봐주죠. 네, 기소 편의주의라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또 경찰 수사 지휘권 외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이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전 세계에 별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 권력과 또는 경제 권력과 유착되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반부패의 문제 외에 동시에 검찰 권력이 너무 독점화되어 있고 막강하니까 검찰 권력을 좀 분리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뭐 야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그 검찰이 그런 문제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냐. 예.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이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지? 네.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일단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게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라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여야가 그 시점에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작은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이 네. 그 청와대 내 그 실장 수석 비서관 등등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 고위공직자는 전혀 대상이 예. 아니고. 청와대만 대상으로.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게 할 수 있는 이름이 그러하듯이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나요? 수사권이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 뭐 이런 전혀 없는 것이고 감찰만 해서 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그럼 감찰에서 뭐가 나오면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물론 특별감찰관 제도 그 자체의 의미는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빨리 추천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지금 공석 상태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물감찰관 제도네. 그런 지금. 셈인 예. 거죠. 그리고 실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예. 특별감찰관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또 그 밖에도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특별검사 상설특검. 상설특검이라고 예,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설돼 있나요 지금? 제도 이름이 상설특검인데 실제 없죠. 왜냐하면 제도만 있고? 네, 제도 법이 있는데 상설특검을 발동시키기 위한 제도로서의 그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경우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장관이나 국회가 요청을 해야만 발동이 되는데 그 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통과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이게 없습니다. 몇 년이나 됐어요 만들어진 지? 이 상설특검 제도가 만들어진 게 여러 해 되지 않았나요? 2014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가동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특별감찰관 제도건 상설특검 제도건 실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네, 현재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옥상옥이라는 지적은 집이 있는 위에 또 집을 지을 때 옥상옥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건데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는 너무 작은 집이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설특검제는 제도만 있지 집터만 있지 집은 안 지어져 있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인데 이게 새로운 과제는 아니죠. 되게 해묵은 과제 아니에요? 뭐 20년 정도 된 과제인 것이고요. 이거는 뭐 여야 문제도 아니고 과거에 이해찬 그 총재가 그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고. 한나라당 이회찬 네, 총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번의 12년, 17년 대선 시기마다 한국당 외에는 모두 요청했던 것이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뭐 오랫동안 주장하고 논의하고 해서 뭐 거의 내용 그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당 빼고는 거의 공유가 되어 있는 그런 제 상황입니다. 기억에 2004년 구성되었던 17대 국회 때 이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되게 핫 이슈로 예, 개혁 과제로 맞습니다. 떠올라서 이제 뭐 의원들이 입법 발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참여정부 막바지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되게 격정적인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예, 예. 지금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만 저는 이 그 국회가 이와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룻배 떼어야 합니까? 이런 사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 수사, 특별수사, 그렇죠. 공수처, 특별수사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요.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주느냐는 것이죠. 왜 안 시켜주는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다 공약한 것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 통과시켜줘야 한다. 예, 이게 2007년도에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안을 맞습니다. 국회가 의결해서 예, 예. 정부로 보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 이게 이 다리와 나룻배의 비유? 네. 다리는 공수처죠. 예. 나룻배는 이제 특검법이죠. 예. 이게 충분히 다리를 쫙 놔두면 언제든지 다닐 수 있고 항상적으로 교통이 편한데 그건 안 만들고 모든 국민들은 나룻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 건널 때 나룻배보다 다리를 원하는데 당시에 한국당만 자꾸 나룻배를 띄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그 주장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때도 국회에 법이 왔어요. 예, 예. 왔는데 이제 국회에서 14대 국회, 17대 국회 때 처리가 안 됐고 지금 그 법을 왜 통과 안 시키고 왜 국회가 그 법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전 영상에서요. 이 공수처법이 지금 정부 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가 있나요? 현재는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입법하되 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당정 협의를 해서 네. 의원 입법으로 의원 제출되어 입법으로.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과거와 아까 지금 우리 노 대통령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당시는 검찰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야당이 또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면 지금은 검찰이 문무일총장이 공식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검찰의 구성원들도 다수는 공수처는 용인한다 이런 입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좀 조건 자체는 큰 조건이 하나 바뀌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국회에 사법개혁 특위도 만들어져 있고 네, 한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제 기억에 참여정부 때도 이 공수처법의 적용 대상에서 네. 국회의원을 빼면 어떠냐 예. 그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예. 그때도 있었고 이번에 그 청와대 청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이 이슈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 뭐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렇게 그게 주 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가볍게 그 말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기를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저는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수사를 할 것이고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청와대인데
이걸 야당 탄압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답변하고 난 뒤에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예. 하셔서 전 참으로 다행이다.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를 비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야당만 탄압할지 모른다. 공수처 만들어서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공수처의 인력을 공수처의 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검사들도 있을 거고 또 수사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검찰과 다르려면 보통 야당에서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고 예. 검찰총장은 또 대통령 임명하고 뭐 인사 가지고 조물락거리고 뭐 민정수석이 뭐 뒤에서 조종하고 이래가지고 야당만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가 만들어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을 보게 되면 네, 소개 좀 해 주시죠. 처장 임명 시기에 야당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이제 물론 향후 여야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법안이건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안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야가 소거해 나가면서 후보들을 소거해 나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처장을 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처장을 정할 때. 그럼 그 처장이 인사권을 밑에 지니까요. 예. 결국 이 처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여야 모두에게 비토권을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장에 네. 대해서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당 비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에 비하면 공수처장이 훨씬 더 중립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당이 비토하면 임명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여야 모두 저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될 만한 사람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는 거죠. 그 후보를 내놓겠죠. 예. 안 그러면 저쪽 상대편이 날릴 거니까. 그렇지. 그럼 자연스럽게 한 사람으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 편향성 없는 사람, 수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 탄압이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장은 그렇게 여야 비토권을 줘서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검찰 출신들이 수사관 여기 검사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인맥을 통해서 검찰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시비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도 법안에 있나요? 예. 1차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 소속 검사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기 때문에 유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와 별도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송기현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게 되면 전직 검사가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네네. 예. 그리고 이 비율은 만약에 국회가 합의를 한다면 3분의 1로도 할 수 있겠죠. 현재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걱정이 된다면 뭐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유착할지 모른다 그러면 전직 검사 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현재 그 송기현 의원 발의안에 보게 되면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에 3년 이내는 처장이 못 되고 1년 이내는 차장이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검찰과 유착을 기간적으로 끊어 놓도록 만들어 두는 거죠. 예. 그럼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해서 야당 쪽에서 과도한 불안감이나 이런 걸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고 2분의 1을 안 넘는다니까 뭐 2분의 1을 채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서 예. 이제 수사를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 경찰 출신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양하게 또 변호사 출신 중에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국 수석은 이제 법학자시잖아요. 원래. 근데 법학자가 민정수석으로 가서 이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법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야권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제 방송 보다 보면 조국 뭐 민정수석 지가 뭔데 나서 가지고
이런 입법에 관한 사항들을 지가 뭔데 나서서 예, 뭐 예. 막 나대냐 예, 예.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업무가 맞아요? 민정수석? 뭐 분명히 제 업무고요. 민정수석실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이제 중요한 업무가 그 경찰, 검찰, 국정원 등등 권력기관 관련 업무를 갖다가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이제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서로 논의하고 또 뭐 절충안을 만들어내고 논쟁도 하고 이 업무 자체가 저희 고유한 업무인 것입니다. 그 수석 오시기 전에 예. 학계에서 활동하실 때도 이제 논문도 많이 쓰는 교수로 유명하지만 이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셨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면 이게 그 제가 대학 교수가 이제 92년에 됐는데 네. 제 전공이 형사법이거든요. 아하. 형사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경찰, 검찰 이런 거를 다루고 그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제 학문적 전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한국 경찰 검찰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민사회 활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법감시센터 즉 참여연대 속에 있는데요. 참여연대 산하 사법감시센터에서 공수처를 가장 맨 먼저 주장한 그룹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제가 소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예. 혹시 이거 하고 싶어서 민정수석 오신 거예요? 그 제가 민정수석을 수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민정수석 자리에 오게 된 중요한 동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거 완수하기 전까지는 학교를 안 돌아가요? 국회에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일이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른 돌아가시기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여러 개를 예, 좀 예. 찾아봤어요. 제가 한 3건만 소개를 해드리면 리얼미터에서 이제 한 게 있는데 여기 69.1대 16.4로 찬반이 나와요. 69.1%. 예. 1년 후인 2017년 12월 31일 MBC 여론조사를 보니까 81대 15예요. 예. 그리고 3월 1일하고 2일 이틀 동안 KSOI가 조사한 정례조사를 보니까 여기는 82.9대 12.6. 그러니까 지난 한 3년간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공수처 찬성 여론은 더 높아져 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80%가 넘는 이런 찬성 여론이라는 건 거의 국론 통일 상태인데 맞습니다. 예. 국회에서 왜 이렇게 질척거리고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보면 공수처 지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출범 초기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직후에도 공수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라면 지금 80%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지지와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그렇죠. 의미가 별로 없는 예. 의미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했고 촛불혁명 이후에 출범을 해서 시민들이 공수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즉 검찰개혁과 반부패 두 가지가 시대적 과제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요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차가 있네요. 이 괴리가 있는 거죠. 현재 물론 저는 현재 국회의 구성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총선에서의 결정은 그렇죠.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시간적 차이가 있고 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그 괴리가 있는 것이라 보고요. 또 현재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이 있다 보니까 여야 사이에 이제 격투가 이미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 중에 하나인 공수처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8대 1로 여론이 찬반이 나눠져 있는데 이 이슈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처리를 안 해주고 총선까지 끌고 가게 되면 이게 총선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그 책임 소재에 관한 논쟁이 생길 텐데 네네. 자유한국당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국당에서는 일관되게 공수처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 합의해 주시고 다른 이슈로 뭐 논쟁을 벌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한국당은 다른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제가 알 수가 없죠. 다음 주에 우리 박주민 의원을 여기 모실 예정인데요. 미리 예고드리면 국회 속사정은 그때 한번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이 정도면 그 내용과 국민들의 의사와 그다음에 현재 국회에 있는 상황, 국회에 법안이 와 있는 상황까지는 대체로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법개혁 혹은 권력구조개혁이라는 게 이 공수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좀 좁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기관, 권력기관이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조직 규모로 보면 경찰이 훨씬 더 크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수사의 엄정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검찰이 완전히 경찰을 지배하는 이런 식의 그 수사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역시 공수처법만큼이나 오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2004년도 17대 국회 때 제가 이 공수처법과 아울러서 그때는 뭐 고공처라는 말도 쓰고 그랬고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때는 좀 다른 용어를 썼어요. 이 수사권 독립이란 말도 쓰고 경찰 수사권 독립 이런 용어를 쓰고 그러다가 검찰이 워낙 강하게 법무부하고 반대를 하니까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식으로 다소 이제 용어가 완화됐는데 이 문제도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 갔습니까?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말 해묵은 주제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참여정부 때 수사권 조정 위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네요, 재수. 네, 재수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 18년 6월에 합의문을 만들고 그에 기초해서 백혜련 의원님 법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현재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경찰을 언제든지 지휘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현행법은. 사건을 뺏어갈 수도 있죠. 심지어 뺏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건 아니다. 이 지휘라는 개념이 왜 나왔나 하면 해방 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당시 경찰은 대부분이 일본 순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법률가였기 때문에 일본 순사에게 몽땅 줄 수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법률가가 통제하자라는 식으로 물론 한시적으로 통제하자는 말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 법률가들도 검사들도 다 그때 일본 검사 출신이거나 일제강점기 검사 출신이거나 그 검찰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스카우트 돼 가지고 검사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이제 변호사 하던 분이 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일본 경찰은 순사였고 순사한테 이걸 똑같이 준다 이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 법 체계로는 그 당시 해방 후에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게 하나 있다. 아, 그게 70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바꿔서 지위가 아니라 양자 사이를 협력 관계로 바꾸는 여기 하나 중요한 거죠. 경찰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그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범죄, 뇌물 뭐 이런 큰 사건들 외에도 뭐 절도건 폭행이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와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를 크게 나누어서 쪼개자. 즉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이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라고 하죠. 이제 특수부가 금융사건, 뇌물사건 이런 것들은 진흥범죄, 뭐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범죄 이런 것들이요. 그건 검찰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뭐 민생범죄라고 하는 뭐 폭행 뭐 이런 절도 이런 거는 경찰이 훨씬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자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의 그 수사 지휘권 때문이기도 한데 경찰이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 가서 검찰에 이첩을 하고 검찰에서
그 다 또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처럼 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자기 동력이 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1단계는 종결할 수 있게 하자. 수사 종결권. 1차적 수사 종결권. 그래도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당연하죠. 그는 그 경찰은 기소기관이 아니니까요. 근데 검찰은 기소기관이니까 기소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 요건 좀 더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휘나 명령이 아니라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 이전까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경우는 따라줘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자율성을 갖도록 해주자 이런 것입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권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건 여전히 영장 청구는 검사가 검사가 갖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네. 그 헌법 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미드 보다 보면 예, 예.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뭐 검사가 경찰관한테 막 나이가 많은 경찰관한테도 반말하고 막 그래요. 예, 예. 그게 현실이겠죠. 네. 근데 미드에 보면 이렇게 CSI나 이런 수사관 전문 수사관들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하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검사가 이거는 영장 안 나와.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고 뭐 이거는 기소가 안 돼. 법원에 판사한테 가면 그냥 깨지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상의를 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네, 건가요? 그런 모습으로 가고 검찰이 이미 특화되어 있는 수사는 직접 하도록 직접 하되 하고. 그런 아닌 통상의 범죄의 경우는 검경이 대등 협력 관계로 서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수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소위 민생 범죄로 이제 나누어져 분류되어 있는 어떤 범죄, 절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완전히 해서 종결해서 뭐 자기들이 이거는 뭐 그냥 뭐 약식 기소 정도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슨 뭐 그냥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나 이건 중대하니까 이거는 기소해 주세요라고 검사한테 가지고 가면 검사가 거기서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는 검사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단계에서 이건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이 틀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통제 장치는 여전히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예, 있고. 예. 근데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예, 예. 검찰과 경찰의 일선에 있는 검사나 또는 경찰 간부들이나 경찰관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 정도 합의안에 대해서. 두 장관님은 합의를 하신 건데 검찰, 경찰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검사의 수사 지휘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 완전 해방. 근데 완전 해방이 아니라 검사는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예.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아예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 하나도 바꾸지 말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런데 검사들은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 갖고 막 과로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다며요. 과중하지만 권한은 확보하되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애초에 제도적으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다. 네, 그게 뭐 권력의 기본 속성 아니겠습니까? 제도로 아까 지금도 사실은 사건의 95% 이상은 경찰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 전체 사건에. 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그 95%에 대해서 검찰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 건수로 보면 소위 민생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으니까요. 네, 예. 그 경우 경찰의 자율성을 주고 또 그 능력을 인정하고 사후 통제를 하는 것을 검사의 권한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는 사후 통제 외에 바로 개입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권력이 뺏기는 거죠. 그건 내가 검사 같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입니다.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 일 많이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애국심이 강하대요? 답하기 힘드네요. 중요 사건 집중하고 예. 경찰 수사는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꼭 공수처 아니라도 일반 경찰도 이렇게 되면 검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일단 수사할 수 있나요? 수사권 조정 현재는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 공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법적으로는 경찰이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가져간다는 거죠. 네. 할 수 있는데 가져가거나 할 수 있는데 영장 청구를 안 받아주거나 해서 사실상 안 되므로 이걸 공수처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좀 경찰 완전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검찰 쪽의 불만도 좀 수렴이 됐고 네, 네. 경찰 쪽의 요구도 절반 수렴이 되어서 뭐 절충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면 경찰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예. 검찰은 약간 엘리트 조직 성격이 있고 조직 규모가 작아서 뭐 큰 일탈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그동안은 많이 일어났지만 하여튼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건 좀 견제가 될 거니까.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약간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만 불신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재심 네. 사건들 물론입니다. 보면 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묶어다가 막 네, 해서 재심 문제가 나고 물론 그거 다 검찰 법원도 문제지만 최초의 조사 단계에서 그렇게 그 초동 수사도 미흡하게 하고 그냥 범인 검거에만 네, 혈안이 네. 돼서 인권을 무시하고 막 범인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건들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안 그래도 그 경찰이 지금 뭐 의경이 다 폐지되고 나면 그래도 11만 이렇게 된다는데 저렇게 전국에 걸친 방대한 그 대규모 조직이 권한까지 더 세져서 혹시 폭주라도 하게 되면 그럼 그건 누가 감당하냐. 이게 뭐 저는 사실 감이 별로 없는데. 전 정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수사권이라는 게 조정이 돼서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갔다. 그럼 예. 경찰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권력은 감시하고 통제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고위 경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무관급 이상 네,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 예. 큰 거 하나 예, 예. 달면 맞습니다. 큰 거. 예, 그럼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검사 외에도 고위 경찰을 다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 통제가 되고 또 고위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통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 전체 규모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의 문제가 있는데 경찰의 인원 구조 조직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끊어내서 자치경찰로 보내는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경찰청장인가요? 예, 예. 경찰청인가요 지금? 예. 경찰청장 밑에 이렇게 지방경찰청장들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일선 파출소까지 모두 단선 체제로 지금 네, 피라미드형이죠. 11만 경찰이 조직돼 있잖아요. 예. 제주도에 부분적으로 자치경찰이 있지만 그거는 뭐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제주도 자치경찰은 전체 제주도 경찰 인력의 한 10%도 안 되는 예, 예. 수준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단극형 피라미드 체제가 되어 네. 있고 수직적으로 이제 명령 체계가 관철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경우 그 조직이 정말 남용된다면 경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모두 경찰 국가의 공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져가지만 첫째는 인력 자체를 자치경찰로 보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국가경찰로 되어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에서 일부는 국가경찰 조직으로 남고 네. 일부는 이제 지방경찰 그러니까 자치경찰로 네.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가경찰이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 중에서 교통, 뭐 가정폭력 이런 거 같은 경우 학교폭력 이런 거는 자치경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게 하나 해서 권한을 떼어주는 게 있고요. 그럼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수사권을 남용할까 봐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될 법안에 보게 되면 국가수사본부란 것이 만들어집니다. 즉 국가경찰 안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그 내에서 수사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경찰로 경찰 인력의 일부를 재편한다고 할 때 예, 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일단 수사 업무 영역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직 편제도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밑으로 가는 거죠. 아, 시도지사 밑으로? 예. 그러니까 서울경찰이 생기고 제주경찰이 생기고 뭐 전남경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도 국가경찰도 활동을 하고 네. 서울시의 자치경찰도 활동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둘은 조직도 좀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서울시장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서울시장이 지휘한다기보다는 서울시장이 지휘한다 그러면 사실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네. 그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도 거기서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파 소속이 되면 그게 인사나 뭐 정책이나 이런 데 다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시도에 속해 있는 자치경찰이지만 예. 그 선출되는 시장이나 도지사에게서 이제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그 업무나 예. 인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위원회 시스템으로 하고 그 밑에 배속시킨다는 네, 거죠. 그 위원들은 여야의 추천을 받고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립적인 그 자치경찰이 되도록 할 것이고 이 자치경찰의 영역이라는 게 보면 이제 학교 폭력, 뭐 교통사범,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 업무 분야 중에서도 네.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네, 영역을 가장 가까운. 자치경찰이 다룬다는 거죠. 지금 국가경찰이다 보니까 국가경찰은 중한 범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경미한 범죄는 국가경찰의 관심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위에서 예. 관심 있는 걸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크게 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현재 국가경찰 체제 하에서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별로 수많은 업적 그 처리해야 될 리스트가 있거든요. 경찰관들은. 그럼 거기서 예. 어느 걸 할 것인가 해서 국가경찰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고 중요한 걸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그 문제가 순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가정폭력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나 뭐 거리에서의 예, 예. 어떤 교통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거를 할 때 자치경찰 체제로 일부 경찰 인력이 재배치되게 되면 그 인사나 뭐 고과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지금하고는 좀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죠. 좀 시장 군수를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던 시절과 네. 지금 선출하는 시대에는 지방행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향후에 자치경찰이 된다면 자치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그 시장의 성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범죄율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자치경찰의 인사고과도 거기 작동할 것입니다. 뭐 CCTV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신호등 문제, 가로등 문제가 아주 관심이 될 것이다. 근데 뭐 아주 큰 살인 사건 이런 거는 국가경찰이 알아서 하고 자치경찰은 그런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대 효과인데. 예, 예. 그렇죠? 기대 효과인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시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표가 이것도 지금 법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예. 되면 곧바로 시행하나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떤 과도기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현재 법안에 따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갑자기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준비 정도가 되어 있는 쪽을 이제 시범 실시도 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제주도 외에 서울, 세종을 하고 이 3개 더하기 2군데 정도를 더 할 생각입니다. 그 경우는 이제 재정 자립도 등이나 뭐 그 시 또는 도의 능력에 따라서 2개를 더해서 총 5개를 시범 실시를 해보고 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법이 되면 단계적으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속도나 또는 그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이나 예. 어떤 세부적인 제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시범 실시 결과를 반영해서 나중에 전국으로 맞습니다. 확산할 때 적용한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하고는 별개의 문제긴 한데 예. 법원 같은 시기에 같이 작업해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있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예. 거기서 다 같이 다뤘나요? 예, 다 제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는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 예. 당정청협의로는 확정이 되었고 법안은 곧 제출됩니다. 근데 사실 공수처법하고 뭐 묶여 있는 건 아니니까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이것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정말 국회에서 해결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법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묶어 놓으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다음에 출연할 박주민 의원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박주민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로선 그 문제 언급하게 되면 또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가 뭔데 이러면서. 전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우리가 공수처 설치 문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두 개만 다뤘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권력기관이 검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큰 사고를 쳤던 기관이 권력기관이 두 개 있는데 네. 국정원하고 기무사요. 네. 근데 국정원 개혁이나 기무사 개혁도 민정수석실 업무와 관계가 있어요? 네,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 기무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조직 체계로 보게 되면 안보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군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기무사 관련해서 그렇지만 기무사가 또 한편은 권력기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업무를 서로 같이 보는 게 있고요. 국정원도 또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또 안보실 쪽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정원의 개혁 문제 같은 경우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사람한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그때는 그렇지 않다고 세상을 많이 바꾸셨다고 지금 좀 뒤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복원될 거라고 해놓으신 것 때문에 그렇게 위로도 드리고 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비슷한 표현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습니다. 예. 칼로 물벤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예. 그 약간 이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일정 수준의 그 개혁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과거로 못 돌아갈 거라고 믿었지만 근데 대통령 바뀌니까 다 돌아갔잖아요. 제도화가 안 되니까 거꾸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대통령 그 취임하시고 난 뒤인 17년 6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셔가지고 국내 정보 담당하는 IO 그러니까 정보요원들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지금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도 안 나가죠. 아예 아무도 안 나가고 또 국정원 내부 조직에 있어서도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자체 부서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뭐 경찰에만 의존한다고 또 막 뭐라 하던데. 그건 또 다르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언론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찰 정보는 당연히 경찰 정보국이 자기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뭐 인사검증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에 기초해서 인사검증을 한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인사검증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파견되어 와서 같이 하고 경찰은 n분의 1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 돌아가자면 그 노 대통령님이나 문 대통령님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국정원 IO 다 철수시키고 국정원 내부에 국내 정치 담당 부서를 없앴지만 만약에 법과 제도가 안 바뀌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기무사는 아니죠. 국정원은 그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같은 이슈도 있고 이제 법으로 좀 그 업무에 대해서 재규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냥 정보관들 철수시켰다고 그거는 대통령 바뀌면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대통령 바뀌어서 법대로 하자라고 해서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국내 보안 정보를 보고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국정원 IO들 다 원위치해서 각 부서로 가라.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국내 보안 정보를 가져오라는 명분하에 IO를 다 복원시키고 파견하게 되면 국정원의 보고가 대통령이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를 과거에 했던 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안 했지만 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도 아까 검경수사권 조정이건 공수처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 문제를
제도화하는 것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국회에 법이 가 있나요? 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 국회에 가 있는 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 서훈 국정원장님 그리고 국정원 조직 전체가 앞으로 국내 정치 사찰 안 한다. 아이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지금 국회에 로비를 하고 계십니다. 내 팔을 하나 잘라달라고. 예, 스스로 안 하시겠다고. 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스스로 자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금지시켜달라고 법안을 만드시고 그 주장을 하고 로비를 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야당이 안 해주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나중에 다시 권력 찾으면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기무사는 어째요? 기무사 옛날에는 이름이 보안사였고 네. 지금까지는 기무사였는데 이름이 또 바뀌죠. 지금은 이제 작년 9월에 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뭐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보안사 그러면 그 국정원 안기부만큼 겁나는 조직 아니었습니까? 그게 저 보안사가 저 서빙고에 있었잖아요. 예, 예.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는 못 가봤죠. 저는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저는 다른 조직의 대공분실에는 가봤습니다. 아 옛날에 그 서빙고 쌀벌해요 진짜. 그 대문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하실 거기 뭐 예, 진짜 그런 데였는데. 공포의 대상이었고 지난 그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댓글 불법적인 기무사령관 유죄 판결 받았죠. 그렇죠. 다 네. 하고 많은 기무사 요원들이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으로 뭘 바꿨어요 이 기무사는? 이건 이제 법률로 바꾼 게 아니고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무사건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은 국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령을 바꿔서 모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이 조문을 다 넣어서 바꿔버렸습니다. 그 대통령이 또 바뀌면 대통령으로 또 바꾸겠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정치 개입하지 마라, 민간인 사찰하지 마라, 특권 의식 갖지 마라 이런 산불 정책을 그 군사안보지원사령 그 부령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해결되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무사라는 또는 과거 보안사라는 이 공포의 조직인데 이 경우는 간단히 해결된 이유가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그 국정원,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또 저희 뭐 민정수석실이든 뭐 법무부건 행안부건 노력해도 국회가 안 도와주시면 바뀌질 않습니다. 이건 법률 제정 또는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도 이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야당 협조 없이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여당 단독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신속 처리 제도 예. 패스트트랙 국회법에 따른 예. 그걸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 뭐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할 경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완강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다른 야당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경우 그렇지만 다른 야당들이 동의를 한다면 지금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그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330일 이후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330일. 예.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거는 보니까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 상임위 통과하는 시한이 180일 또 법사위에도 90일 본회의 자동 회부하는데 60일 이렇게 해서 330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리지 않게 되면 아예 표결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둥둥 떠다닌다고요 계속. 그 입법 절차 자체가 개시가 안 되니까요. 상정을 안 해주면. 지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리면 여하튼 330일 이후에 표결은 된다. 지금은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절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고 그전에도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만 되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 더 빨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마지노선을 확보해 놓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올리게 되면
내년 1, 2월에 표결은 할 수 있는 거죠. 330일이지만 뭐 법사위 절차라거나 이걸 줄이게 되면 한 200 몇십 일까지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잘하면 빨리빨리 하면 금년 중에 금년 가을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라도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노릇이네요. 예. 예. 그 우리가 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쟁점들도 대단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예. 오늘 큰 것들만 좀 다뤘어요. 사실은 저희 알릴레오에 나오시기 전에 다른 방송에 못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죠. 예. 그 지상파 방송이나 뭐 정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오로지 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1시간 이상 이렇게 국정과제에 관해서 시간을 주는 방송이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가고 나면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그 많은 국민들이 보는 언론기관에는 나오지 않고 그 저렇게 소위 의용지식인을 자처하는 이 의용지식인이라는 말도 사람들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하던데 제가 네. 좀 반어적으로 쓴 말이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의용은 뭐 얻어먹으려고 아부하는 게 의용이죠. 저는 얻어먹는 게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거는 충분히 이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이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모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취지로 뭐 비판적인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다 합니다만 충분히 진위를 제대로 된 진위를 가지고 이렇게 요청하신다면 또 나가실 의향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저희가 뭐 내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공개적으로 청와대 바깥의 어떤 매체에 나온 거 지금 처음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릴레오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일단 충분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판단이 중요했고 제가 이제 비판이 예상됩니다. 왜 나왔냐 예상됩니다만은 그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 공수처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자치경찰제 문제, 국정원법 문제를 좀 호소하고 싶다. 야당이나 등에서 누가 먼저 나와서 그러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행정부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다. 지금 제가 거론됐던 각종 제도가 법률로 완성된 경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뭐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설치 법안, 그러니까 재정 법안 혹은 개정 법률 안으로 완성해서 물론 의원 입법 형식을 밟았습니다만 이 당정청이 합의를 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제가 수사권 조정위원이었습니다만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 등등 포함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 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좀 절박한 심정으로 알리고 싶고 국회에 부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것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되게 조심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는 아주 특히 야당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제가 인상 깊게 봤고요. 감사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오늘 제가 안내를 좀 잘못해서 꼭 해야 되는데 다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아닙니다. 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왜 이 주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하셨어요. 그 국가정보원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같이 그 청와대 안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걸 담당하는 관장 부서였는데 왜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전략회의라는 걸 주재를 했을까?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나올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언론인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유수한 그런 언론들이 있는데 이런 유튜브 방송에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렇게 장시간 이제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국정원 개혁 문제 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좀 마땅치 않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좀 뭐 너그러운 양해를 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무슨 알릴레오가 언론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언론을 보충한다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혹시 이 모니터링 하시게 되면 잘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이거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여기 있으면 꼭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물어봐 드리려고요. 이제 대언론 서비스입니다. 뭐 하시려고? 근데 이거 다 하셔야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학교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덜 끝내고도 가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이거는 끝내야 되겠죠. 민정수석으로서. 안 놔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아니 뭐 숙제를 주셨으니. 예, 제가 보기에도 민정수석 제안에 응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권력기관의 구조개혁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다 하실 때까지는 집에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만은 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또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끝 인사하기 전에요. 다음 회 안내를 하고 저희 작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과 똑같은 주제를 놓고 도대체 국회는 왜 저렇게 안 움직이는가? 그 무슨 속사정이 있는가? 혹시 무슨 협박을 받고 있는가? 국회의원들이. 이런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들어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초선 최고위원이에요. 초선인데 최고위원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표를 얻어서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오늘 다루었던 이 사안을 이 이슈를 국회의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유튜브 팟빵 그리고 우리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팟캐스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미리 박주민 의원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 이번 방송 보시고 나면 이 방송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도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밥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의 길 안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거 안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조국 수석이라면 어떠세요?